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정상을 달리던 독일 자동차 회사의 중역회의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파문의 진원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수십 년간 독일 기술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돌아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침묵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뮌헨에 위치한 독일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미래 기술 총괄을 맡고 있죠. 거의 30년 가까이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저에게 균열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날 무겁게 가라앉은 이사회 회의실에서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유럽, 특히 저희의 심장부인 독일 시장에서 무섭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국산 전기차 문제였죠. 제 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 곡선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아니 어쩌면 오만한 태도의 전략기획 임원 마르쿠스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차들을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제품으로 치부하며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는 저희 회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죠. 그의 노골적인 비하 발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듯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시장 분석가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한국 전기차의 높은 소비자 만족도 데이터를 언급하려 했지만 마르쿠스의 강한 주장에 묻혀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비사의 아성을 넘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저희 회사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만을 목청 높여 강조했죠. 심지어 그는 한국 기업들이 저희가 이미 폐기한 기술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디자인은 서구 차량의 모방에 불과하고 기업 문화는 독창성 없이 복제에만 능하며 핵심인 배터리 기술조차 결국 선진국 기술에 의존적이므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월한 혈통과 유산을 내세우며 한국은 저가 시장의 강자일 뿐 프리미엄 시장은 넘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그의 모습은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30년간 데이터야말로 냉정한 진실임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저희가 그들을 얕보는 사이 시장은 이미 저희를 위협할 만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지적해야만 했어요.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마르쿠스는 비사의 헤리티지를 재차 강조하며 한국차는 결코 저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저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임을 강조하며 한국 전기차의 놀라운 기술적 진보, 특히 배터리 효율과 충전 속도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마저도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국 기업을 독창성 없는 모방꾼으로 치부하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회의는 한국차 이슈는 시간 낭비이며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마르쿠스의 주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며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며 불길한 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데이터가 명백히 가리키는 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저희 회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의 씁쓸한 뒷맛을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전기차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다음 전략 회의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더욱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저희 회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판매량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은 이미 18%에 육박했고 저희의 텃밭이던 독일 프리미엄 시장에서조차 전년 대비 32%라는 믿기 힘든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죠. 기술적 수치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기아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은 단 10분 충전으로 3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반면 저희의 최신 모델은 20분 충전에 280km 주행이 고작이었거든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열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모터 출력, 대비 전력 소비 효율 등 거의 모든 핵심 기술 지표에서 한국 전기차는 저희 회사의 동급 모델들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자부하던 주행 성능과 핸들링 부분에서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테스트 결과도 있었고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차량 내구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애프터 서비스 만족도, 심지어 충전 인프라 접근성 및 편의성까지 주요 항목 대부분에서 한국차가 독일차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났죠. 불안감과 당혹감 속에서 분석 보고서를 완성한 저는 다음 전략 회의에서 다시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마르쿠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회장님마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냉혹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불과 5년 안에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비사를 추월할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숨막히는 침묵 끝에 마르쿠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분석이 과장되었으며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는 속 빈 강정과 같다는 식의 폄하를 쏟아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한국 기업의 로비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듯한 모욕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마침내 회장님이 마르쿠스의 감정적인 폭발을 제지하고 저에게 이 데이터의 진위를 어떻게 확실히 검증할 수 있겠냐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의 기아화성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기술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회장님은 결단을 내렸죠. 저에게 즉시 한국 출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눈빛에는 제가 빈손으로 혹은 실패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듯한 냉소적인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 출장 명령을 받고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심경이 휘몰아쳤어요. 30년간 몸담으며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비사의 기술력을 뒤로하고 이제 경쟁사의 심장부를 찾아가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냈죠.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저희 회사를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제 엔지니어로서의 삶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배터리 셀 기술, 모터 효율성 등에 대한 자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하는 것과 실제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 회사가 100년 넘게 쌓아온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감성적 가치는 쉽게 모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편견 없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달라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집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마르쿠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그의 목소리 톤에서는 이번 출장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며 기껏해야 잘 돌아가는 조립 라인 정도를 보고 올 것이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빈정거림이 느껴졌죠. 한국 기술에 대한 그의 폄하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완고함에 실망했지만 편견이 아닌 데이터로 승부해야 하며 이번 출장이 저희 회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압축, 성장 역사, 치열한 교육열, 특유의 기업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 특히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들의 격려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젊은 엔지니어 에밀이 보낸 메시지에는 열린 마음으로 보고 오라는 어쩌면 저희가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희미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미래 예측,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로 대변되는 특유의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 자료들을 읽으며 곧 마주할 현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은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놀랍도록 신속하게 처리되는 수화물 시스템, 공항 직원들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친절함,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지원.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적 경직성과는 확연히 다른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서비스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기아에서 보낸 최신형 전기차 EV9이 대기하고 있었고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운전자 민준 씨는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인상 깊은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능들 역시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여 다음날 화성연구소 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저녁 식사로 처음 맛본 한정식의 정갈함과 섬세한 맛, 그리고 아름다운 플레이팅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제가 독일에서부터 가지고 온 편견의 단단한 벽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호텔 로비에 나타난 기아 담당자 지우 씨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아의 심장부 화성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첨단 기술 전시장을 방불케 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 거미줄처럼 얽혀있지만 막힘없이 흐르는 도로망, 그리고 눈에 띄게 늘어난 전기차와 곳곳에 설치된 충전 인프라는 도시 전체가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죠. 한국의 놀라운 변화 속도에 대한 제 감탄에 동행한 지우 씨는 겸손한 미소와 함께 한국의 압축, 성장 과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에 대해 담담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화성연구소는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들어선 연구단지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어요. 독일 공장의 정밀함과 일본 공장의 청결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영감을 주는 움직임, 이라는 기아의 브랜드 슬로건이 다양한 언어로 새겨져 있었죠. 첫 방문지인 디자인 스튜디오는 최첨단 3D 모델링 장비, 고해상도 VR 품평장, 사용자 경험, 리서치 랩 등 뮌헨 본사의 디자인 센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최신 버전의 설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진 전기차 핵심 기술 연구동 방문은 제게 두 번째, 그리고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 시험동의 규모와 정교함, 다양한 극한 환경을 모사하여 테스트하는 시설, 그리고 혁신적인 배터리 냉각 시스템 연구시설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들이 연구실 곳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그들의 빛나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열정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구소 소장 현우 씨와의 만남에서 이 거대한 연구소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으며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연구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제가 무심코 이곳은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IT 기업 연구소 같다는 솔직한 감상을 내비치자 현우 소장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와 함께 아직 놀라긴 이르며 진짜 기아의 기술력은 지금부터라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저는 마르쿠스가 그토록 폄하했던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안내된 주행시험센터의 광활한 테스트 트랙과 실내 시뮬레이션 시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복잡한 도심 환경과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에서 시연된 기아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4 수준에 근접해 있었으며 위험 상황 인지 및 회피 능력은 저희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실제 테스트 트랙에서 직접 체험한 주행 보조 시스템의 정교함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능동적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했으며 갑작스러운 장애물 출현에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대응했죠. 특히 고속 코너링에서의 안정성과 정교한 제어 능력은 저희 회사가 오랫동안 자부해 온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의 동등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센터에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격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부터 영상 50도의 폭염까지 극단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10분 충전으로 3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과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저희 회사가 이제 막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보다 명백히 한 세대 앞서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5분 충전 300km였고 그마저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상태였죠. 공신력 있는 제3자 인증기관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냉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미 800V 고전압 시스템 기반의 350kW급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대중화하고 차세대 500kW급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성능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념을 실제 양산차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저를 깊은 자괴감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신소재 연구센터에서는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한 신소재 개발 현황, 친환경 내장재 및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지속가능성 연구 역시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의 숨가쁜 견학을 마치고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 3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저희 회사의 기술력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었으며 몇몇 핵심 영역에서는 이미 명백히 뒤처져 있다는 냉혹하고도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날 화성 연구소의 또 다른 얼굴, 즉 그 경이로운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그들을 움직이는 조직,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요청을 현우 소장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연구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오전에 다시 찾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밤샘 작업을 막 마친 듯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남아 열띤 토론을 벌이며 디자인 모델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피곤함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흥분과 열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디자인 팀장 서준 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이동성의 경험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는 포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열변은 제가 오랫동안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배터리 연구팀에서는 약 4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극도로 수평적인 분위기였죠. 여성 팀장인 하윤 씨는 제게 이곳에서는 누가 말했는지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이런 자유로운 소통과 치열한 논쟁 속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이 탄생한다고 믿는다는 기약. 특유의 빠르고 유연한 문제 해결 방식의 비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연구소 내 구내식당에서 더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 다소 날카로운 질문에도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막힘없이 답변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과 경쟁사 기술에 대한 분석 수준 또한 매우 높았죠.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독일 자동차 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최근 몇 년간 저희 회사가 겪고 있는 핵심 인재, 유출 문제와 관료화된 조직 문화 속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의 신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점차 수용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떠올리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에는 기아의 체계적인 사내 교육 시스템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연간 최소 10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최신 기술 동향, 글로벌 시장 트렌드, 심지어 인문학적 소양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폭넓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환경은 저희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적 자원 투자였어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연구소는 여전히 곳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특정 부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연구소 부소장 도윤 씨는 전통적인 기능별 수직 구조가 아닌 목표 중심의 프로젝트별 매트릭스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의사결정 속도를 30% 이상 단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의 견고하고 위계적인 조직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연구소를 떠나기 직전 과거 독일 비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유진 씨가 저에게 다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비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깊은 역사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하지만 솔직히 이곳 기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훨씬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관료적인 절차보다는 실제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신에게는 더 매력적이었고 이것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라는 그의 꾸밈 없고 솔직한 경험담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분명 저런 열정과 도전 정신이 넘쳐 흐르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던 그 시절의 역동적인 정신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훨씬 더 밝고 역동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 목격한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격차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태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불타는 열정의 차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독일의 공기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충격적인 현실과 데이터들로 가득했고, 내일 열릴 보고회에서 이 냉혹한 사실들을 어떻게 저희 회사의 심장부에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제 30년 엔지니어 인생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한국에서 촬영한 수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밤새워 꼼꼼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만을 담으려 노력했지만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고 불편했어요. 한국차, 특히 기아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저희의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이며 몇몇 핵심 기술 영역에서는 이미 저희를 추월했다는 것.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저희 동료들이 그리고 저희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사 회의실로 향하는 저를 회장님이 집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제 굳은 표정만 보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신 듯 회장님은 다른 말 없이 솔직한 상황 보고를 원한다는 눈빛을 보내셨죠. 저는 짧지만 단호하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과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한 채 제가 결국 변변찮은 결과만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라 기대하는 듯한 눈치였죠.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담담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놀라운 발전 과정과 현재 위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고 화성연구소에서 직접 확인한 기아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영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증명해 나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 배터리 효율성과 안전성, 경이로운 충전 속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성공적인 전환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기아가 보여준 우위는 명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며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저희가 한때 가르쳤던 한국에게서 겸허하게 배워야 할 때라고 말이죠.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고서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외국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연출된 쇼에 불과하며 실제 대량 생산에서는 결코 그런 품질과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회의실을 다시 한번 냉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준비해온 기아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운영 영상,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실제 기아 전기차 오너들의 만족도 인터뷰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했죠. 모든 영상 재생이 끝나자 마르쿠스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서서히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감싼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회장님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희 회사가 지금 당장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왕좌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준엄한 경고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변화의 필요성,
조직 구조부터 인재 육성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저희가 항상 최고라는 안일한 생각과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회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다는 그들의 솔직한 표정에서 깊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마르쿠스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불안감이 엿보이는 눈빛으로 제게 정말 그들이 그렇게까지 저희를 앞서 있는 건지 재차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죠. 그의 뒷모습에서 저희 회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국 출장 보고서는 전사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고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가 즉시 구성되었으며 저는 그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죠. 몇 달 후 독일 공영방송의 자동차 산업 심층 분석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참여하여 저는 한국 방문이 저희 회사에 미친 영향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격차를 확인한 것 이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열정, 직급을 넘어선 수평적인 소통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이죠. 저희 회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한때 저희가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한국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직후 회장님으로부터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모터쇼의 회사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기아와의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비사 기아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표지에는 독일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 방문이 단순히 출장이 아니라 제 남은 엔지니어 인생과 저희 회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불굴의 정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겸손함과 도전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자세에서 나온다는 값진 깨달음이었죠.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년 경력 BMW 임원 루카스 씨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기차의 성장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데이터를 외면할 수 없어 직접 한국을 찾았고 그곳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문화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경험은 자부심이 강했던 한 엔지니어가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자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정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어요. 저 역시 이번 사연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